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여당 전당대회 후보들 PK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TV 토론회도 열리게 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현재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외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저희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검찰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예.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우리 당 지지율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 게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다 밟아 나가는 그 절차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 없고 또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부를 때마다 계속 가셨던 것처럼 영장실질 심사도 내가 가서 법원에 당당하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당론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론으로 이런 투표를 정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의회주의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개개인이 헌법기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겠다. 이러니까 방탄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은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허가 권자였고 이 사업을 기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법조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체포동의안이 사실 온다는 것이 체포를 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가지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내가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지금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소명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을 어떤 단일 대우에서 이탈을 좀 시켜줘야지, 분리를 시켜줘야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간다는 거는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결해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가결 부결을 한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당론으로 한다는 거는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들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018년에 권성동 의원 사례도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원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권성동 의원이 내가 이거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오기 전에 내가 영장실질심사 가서 내가 소명하겠다 해서 그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사례로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당당하게 가는 게 당의 부담을 덜고 지금 민주당에서 28표 정도 이탈하면은 가결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중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당당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도 있고 지금의 이런 당론 움직임이 글쎄요 민주당에게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학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무게감으로 따지면 조응천 의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당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을 만한 얘기처럼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17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의견은 어느 정도 의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조응천 의원하고 의견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정반대에서 당론 발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이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평균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빼고 난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아마 당론 발의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첫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그때 의원들 많이 가서 사실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하고만 가겠다.
오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의 선택에 맡기게 될 것이다라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지난해 12월 말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때 재석 의원이 171명이었는데요. 그때 반대하는 의원이 16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가운데 뭐 과거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161명이 지난번에도 체포 동의안의 부결을 해야 된다고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반을 넘기는 데 있어서는 무난하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도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 내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의당은 그동안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는 일관된 기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 기조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일종의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이런 것에 관한 선명성 경쟁을 좀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의당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마뜩치 않은 시선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또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정의당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좀 유연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원칙이니까 절대 그거 깨지 말아야 돼. 뭐 금과 국조처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견이 정의당 내에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뭐 정의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 체질을 또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좀 더 선명하게 당의 입장을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보면요. 비명계 의원들과의 어떤 만남을 좀 갖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원팀을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표단속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의 이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로 뭐 불리는 이제 그런 일부 의원,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뭐 양이원영 의원들 등등 이런 분들이 이른바 또 이낙연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 지역구에서 사무실을 내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정식 사무총장이 우리 당의 공천에는 절대 시스템으로 하지 이게 뭐 친명 뭐 비명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어요. 그만큼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굉장히 내용의 조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갈 거면 그럼 당론으로 채택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소신 투표에 맡긴다 하면 저는 그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115죠. 정의당이 6석입니다. 시대전환 1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28표만 이탈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8표 혹시 비명계 의원들 쪽에서 나올까 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표단속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놓고 물론 이제 뭐 광폭 행보, 당내 화합 행보라는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사안이 목전에 닥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좀 감싸 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왜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겠다. 당내에서 이상한 기류가 오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 뭐 화합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당장은 뭐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 그다음에 대선 후보였다가 바로 당대표 되고 뭐 이렇게 정치 길을 가시는 분이라면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기명 비밀 투표인 이런 신상에 관한 이런 예. 투표에 대해서 당론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소신에 맡겨달라라고 한번 얘기하는 게 더 온당치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보내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고 뭐 이원욱, 기동민, 전해철, 김종민 같은 상대적으로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만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표단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간에는 표단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예, 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긴 싸움을 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뭐 또 어떤 체포동의안이 또 그 상정이 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최소한 결백하다고 하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수준까지 가야 내년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당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당의 분열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그건 최악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 위에 서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이 판결문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해서 좀 다소 긴 입장문을 좀 네.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입장문의 내용과 이 입장문을 내놓은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저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1심 판결에서 정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아서 특히나 더 큰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일단락이 된 사안인데 민주당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입장 정리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여기 나온 범죄 일람표에 48번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48번 모두 김 여사 이름보다는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 계좌가 아니고 권오수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했고 그 거래했다는 그 흔적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했다는 것도 48번 중에 실제로는 매도가 5번, 매수가 3번이니까 이 3번을 가지고 2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걸 주가 조작이라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판 과정들이 언론인들이 다 보고 재판 과정이 공개되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뭐 증거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얘기했던 그 A씨에게 속아가지고 참 1인 매매를 했던 것을 계좌를 회수했을 뿐인데 3번 했던 걸 가지고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나간 건 너무도 나간 것이다. 이거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아니면 검찰이 항소해서 2심에 나가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략적이고 당략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한 차례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내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법의 영역에서 이를테면 민주당이 자, 법사위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러면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더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아니면 더 법리를 보강해서 뭘 하라거나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논쟁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특검으로 가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을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민주당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스토킹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자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고 그동안의 해명과 배치된 게 없는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한 이제 그 말하자면 선긋기 신호라고 저는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예. 말씀 바로 듣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영부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 의혹 제기가 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거는 주가 조작 혐의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드러났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하면 그러면은 검찰은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수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가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의 발언 하나, 청와대 시절에도 청와대가 취한 입장 하나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난도 있었고요. 비판의 여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제2부속실 안 만드는 것도 영부인이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인일 수는 있겠지만 공직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그런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옹호하고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적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자 사설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한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검찰의 태도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민주당이 이거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수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뭔지 하나 나온 게 없어서 근데 뭘 지금 또 수사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 털었으니까 우리가 수사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된 거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 수사했으니 이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게 바로 형평성을 잃은 태도 아닙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내로남불 계속 얘기했지만 예. 편의에 따라서 내로남불 다 갖다 붙이는 거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좀 대통령실이 균형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 판결문 내용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눈여겨보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매도한 게 며칠밖에 안 된다. 예, 예. 매도 매수한 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매도 매수 며칠밖에 안 되면 주가 조작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범죄 일람표에 그 많은 이른바 김건희 그리고 또 최모 씨 어머니라고 하는 예, 그 예. 계좌 4개가 활용이 됐다고 하는 사실도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남았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1, 1단계, 2단계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이 그 계좌가 이용됐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모 씨 두 사람 계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전주가 아니라고 하는 뭐 정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했고요. 그리고 2단계 주가 조작에서 계좌가 활용이 됐을 때 그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것도 재판부가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문자를 보냈더니 갑자기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쏟아져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쏟아져 나온 거를 장모와 같이 사는 통정 매매의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또 1인 매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1인 매매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이미 관련돼 있는 공범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도 받고 검찰에 수사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검찰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이 검찰 역할도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은 저는 어쨌든 그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했던 사람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좌를 그러니까 1인 매매를 한 거 맞고 그다음에 계좌를 회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식에 간헐적으로 매도한 건 사실이지만 긴 2년간에 걸쳐 가지고 매수 3번 한 거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좌를 유도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모든 것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무죄 판결 내린 거고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연락한 것도 없고 공모됐다고 진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입증합니까? 이래서 검찰이 다시 뭐 보강해서 네. 2차에서 다시 항소심을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재판부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의 영역으로 맡기는 거지 왜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왜 특검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긋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라고도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이 그럼 검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의혹이 제기가 정신을 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우리가 의혹이 존중해야죠. 제기가 되면 검찰은 그 의혹을 사실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돼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수사를 지금- 안 하니까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자들을 다 조사했는데도 그러니까 실제로 유의량이 유죄라고 나온 하는 게 게 없지 아니라 않습니까? 네.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뭐 불기소 처분을 내리든가 아니든가 검찰이 판단하면 그럼 되는데 2심 항소심에서 왜 다투면 아무런 판단을 안 내리느냐라고 네,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번 이제 결과를 보고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고 합동연설회도 진행을 했죠. 부울경 합동연설회 어제 있었는데요. PK 당심 공략에 나선 4명의 당대표 후보들 어떤 발언 내놨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 대선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시끄러웠죠. 그거 통합에 대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선당 후사를 위해서 험지에 출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예, 4명의 당대표 후보들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후보 통합, 안철수 후보는 뼈를 묻을 것이다.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황교안 후보는 본인의 이제 당에서 했던 역할들을 쭉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4명에서 많은 발언들 내놨는데 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저께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하는 이제 영남 지역을 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과반까지 접근한 후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다. 두 번째가 이제 그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강 구도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외로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지금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 특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울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전통적 지역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말하자면 우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지난번처럼 분열되어 가지고는 대통령을 우리가 그 선거적인 국정을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에는 건강한 다양성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당과 대통령실이 건강한 긴장관계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약간의 프레임으로 나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원들이 이걸 판단하겠죠. 이번에 여론조사가 없이 84만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과연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가 국정을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호 투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총선 승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좀 판단하면 전략 투표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의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변수는 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봐요. 일단 투표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모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변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토론회. 네. 이제까지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이른바 연대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의 시기가 온 거란 말이죠. 이제 4번의 TV 토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어쨌든 결선 투표일 겁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승부가 안 난다고 하면은 정말 그 결선에서 이 1차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합종 연행이라든가 전략적 제휴라든가 이런 점들이 어떻게 갈지 주목되는데, 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차에서 컷오프에서 탈락했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게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른바 연대 정치 신호를 계속 보낼 텐데 이런 어떤 외연 확장들이 과연 당의 이제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대세론으로 갈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에 굉장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적 투표 요구하는 이런 표심 모소가 얼마큼 더 먹힐지 이 두 개가 저는 상당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그중에 하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 김조 연대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경태 의원과의 연대를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포탕을 얘기하잖아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이라는데 일단 가장 먼저 갔던 게 연대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끌어안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의 지지도 이제 끌어안았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어떤 화학적 결합으로 당원들이 보아줄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일사불란하면 연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고. 그러기가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TV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이 연대 시기였다면 지금은 입증의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단순하게 연대로만 이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늘려왔다면은 내가 이런 연대를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내가 그러면 대통령과 당정 일차가 되고 내가 말하자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또 후보가 된 거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외연 확장이었다면 이제는 존재에 대한 입증의 시기가 왔다.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오늘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외연 확장은 네. 어떻게 당원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지금 84만 당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여론조사가 없는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합니다. 예. 조경태 의원 사실 특정 후보 이럴 거면 뭐 찍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김기현 의원 측한테 냈었던 의원인데 김조연대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통합을 강조했던 김기현 의원의 그 메시지가 당원들에게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조경태 후보가 같이 김기현 의원하고 함께한다고 해서 그만큼 PK 표심이 움직일까요?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 PK 출신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도 했었고요. 예. 뭐 또 부인도 부산에서 초중고교 다 나왔고 대학까지 나왔고 자신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강조했다고 하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뭐 범일동에서 아버님이 의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봤다 이렇게 또 이번에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부산 토박이라고. 그러니까 두 후보한테 갈 표는 이미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조그마한 돌 하나가 얹어진 건데 그게 그 정도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동안의 윤심 때문에 당이 많이 쪼개졌다. 이런 시선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쳤던 사람하고 또 같이 손잡고 그러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하면서 눈덩이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회의적으로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뭐 매체가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당대표가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가능한 얘기다 또 이렇게까지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당대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 앉혀놓고 그 위에 명예당대표로 현직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 총재 시절에 당 운영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상황이 된다?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이 얘기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도 역시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탄핵 문제 언급한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결국 대통령실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안 해놓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심 불안한 거죠. 윤심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이요? 예. 결국은 명예당대표 얘기까지 꺼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명예당대표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 당대표하고 어떻게든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민심에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자꾸 끌고 가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뭐 여당 전대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를 봤을 때요. 그럼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불거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록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했던 진짜 뭐 정부조직법 개편 하나도 아무런 시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계를 느꼈는데 더더군다나 당대표가 지원해주지 않았을 때 왔었던 당의 혼란상들이 당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호소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총선까지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지금 그런 이제 84만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년에 그 총선까지 남은 시간에 1년 동안 어떤 이게 대통령과의 당정 일치 이런 호흡도 중요하지만 또 총선 승리를 어떻게 당원들은 받느냐. 왜냐하면 총선 승리는 또 당원 투표만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밸런스의 조합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캠페인의 주된 기조도 한쪽에는 국정 안정과 한쪽에서는 총선 승리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공존하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84만 당원들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호 투표를 하느냐, 전략 투표를 하느냐, 그다음에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부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캠페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전 저희가 당대표 후보들의 목소리도 들었지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계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공신록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랄까 뭐 간신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친윤계,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윤핵관이라는 표현까지 직접적으로 쓰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가 뭐 오늘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다 주지의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을 뭐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금 컷오프 통과했던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함께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색깔 내줘야 돼요. 천하람식 정치가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것 또한 말하자면 이제 윤핵관을 공격하는 쪽으로 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럼 천하람의 당대표가 된다면 천하람의 정치는 어떠할 것인지 이제 이준석과 좀 약간 분리되는 듯한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지 천하람 대표도 천하람 의원도 전산 위원장도 이제 후보도 유의미한 득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이준석 대표에 얹혀가는 캠페인으로만으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타이밍이 지금 봉착한 것 같아요. 네. 천하람 후보 뭐 지금까지 등장부터 어쨌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조금 더 확장성을 보이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좀 한계가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람이 어느 정도 태풍급으로 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바람이 셀 가능성은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번 선거가 이른바 후보가 안 보이는 윤심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민심의 역풍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또 반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후보들을 공세를 펼치거나 특히 이제 김기현 후보와 관련해서 윤심 논란을 더 불지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본 경선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내부 결석을 통해서 자기 세력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알토란처럼 모은 지지 세력을 어떤 한 후보 쪽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몰아주는 쪽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도 결선 투표로 갔을 때 판세가 조금 흔들리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당 전대 주자들 토론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메시지 내는 것만 봐도 4인 4색 같은 느낌인데 이 TV 토론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후보 지목해서 질문 답변하는 형식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본인의 악플에 대한 해명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코너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결국엔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상대를 얼마만큼 지목하느냐가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를 피해 가는데 누구를 또 언급하지 않는 것도 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급을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톤으로 언급하는가 이 미세한 이제 균형 감각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 라이브 현장에서 그걸 발휘하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연대의 시간이 아니라 입증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측면인데 오늘 첫 토론회가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과 선 조절 그다음에 어떤 나중에 합종과 제휴의 이런 연대 가능성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발언 수위들 이것들도 한번 제가 보기에 지켜보아야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5시 10분부터입니다. 저도 저녁 약속 없었거든요.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같이 시험 보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천하람 후보는 심사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한 것처럼 바이든 발언도 질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핵관 문제도 질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는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가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 특히 김기현, 안철수 후보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두 후보를 채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두 후보 진영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어떤 질문을 던질 건지 예상 질문지 뽑아놓고 지금 열심히 대응 방안들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